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혈액질환 환자가 알아야 할 예방접종과 감염관리란 주제입니다. 아마 많이 강의도 들어보셨고 좀 익숙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바뀐 가이드라인 또 이제 환우 여러분들께서 좀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환자 예방접종 개론에 대해서 왜 맞아야 되고 또 무엇을 언제 맞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예방접종의 최신 지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폐렴사슬알균,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인플루엔자, RSV, 코로나 백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암 환자의 백신 접종입니다. 왜, 또 무엇을 언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이고 아래에 있는 표는 미국에서 나오는 암 환자들한테 권고되는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권고되는 것은 고령이나 면역 환자의 기본 접종이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가이드라인도 인플루엔자, 또 폐렴사슬알균, 대상포진, A형 간염, B형 간염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아래쪽 표를 보시면 역시 인플루엔자, RSV,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 접종을 기본적으로 권고하면서 헤파타이티스 B, 그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또 대상포진, 폐렴사슬알균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좀 변경이 되었던 부분인 폐렴사슬알균, 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독감, 코로나19, RSV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방접종을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이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우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제 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시는 환우분들도 많으실 텐데,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보통 6개월 정도를 예방접종 시점으로 봅니다. 뭐 빠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카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기본적으로 6개월을 얘기하고 있지만,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역시 한 6개월 시점쯤에는 이식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방 접종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암을 할 때는 어떤 시점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권고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항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 2주에서 4주 전에는 완료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생백신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진단을 받는 즉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예방 접종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면 이제 감염내과나 혈액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 가장 적절한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폐렴사슬알균입니다. 이게 이름이 좀 길죠. 이제 폐렴사슬알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환우분들께는 저희가 폐렴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폐렴균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폐렴균 예방접종이에요라고 얘기할 때 그 폐렴균은 이 폐렴사슬알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폐렴사슬알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도 이제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폐렴뿐만이 아니라 균열증, 또 뇌수막염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면역자 환자, 특히 혈액암 환자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균이 되고 이런 세균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이런 폐렴 예방 접종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어떤 걸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실제 일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아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해놓고 왜 말이 바뀌어요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예방 접종이 바로 이 폐렴 사슬알균 예방 접종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 환우분들께서는 상품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프리베나 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프리베나 13이라고 예전에는 그거 하나 맞으면 이제 폐렴 더 안 맞아도 돼요라고 많이 설명드리고 맞았습니다. 근데 또 병원 갔더니 다른 걸 또 맞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만 맞으라고 그랬는데 왜 또 다른 걸 맞으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폐렴사슬알균은 원인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타입에 따라서 한 90개 정도의 혈청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혈청형이 좀 우세를 갖느냐, 최근에 유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혈청형을 좀 넓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예방접종 패턴에 따라서 최근에 역학을 좀 보면 비백신 타입의 혈청형, 즉 예전에 우리가 이제 프리베나 13이라고 하는 저 뒤에 붙은 13은 13개 혈청형을 커버합니다라는 의미인데, 이 13개 혈청형을 가진 예방접종을 계속 어렸을 때 이제 소아 때부터 맞다 보니까 이 13개 혈청형은 유행을 안 하는데, 이 13개를 벗어나는 혈청형에서 유행을 하는 이런 빈도가 한 40%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13개로 부족하다, 이게 이제 확대가 좀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PCV 15, 뭐 최근에는 PCV 20까지 이렇게 좀 확대가 돼서 나가면서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면역학적 만성질환자나 면역 저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나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프리베나 13, 이 13가를 기본적으로 맞았는데 최근에는 이 13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20가, 프리베나 20 또는 PCV 15라고 해서 이거는 박스뉴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하는 분들 알고 계시는데요. PCV 15를 맞고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PPSV 23을 맞거나, 중증 면역자해자인 경우에는 PCV 15 박스뉴반스를 맞고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3가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권고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더 먼저 선호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맞으셔도 됩니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지만, 두 개 맞는 것보다는 한 번 맞는 게 좀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종 편의성을 생각하면 프리베나 20을 맞는 게 좀 편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어서 맞는 거에 대한 우수성도 충분히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맞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더 이상 이제 프리베나 13이 아니다, 이제 13가에서 20가로 변경이 됐고, 15가를 맞는다면 23가를 추가 접종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우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이미 돈 내고 백신 예방 접종해서 그때 분명히 폐렴 안 맞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 또 맞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표이고요. 요 PCV 13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베나 13, PCV 15가 박스뉴반스 이제 15가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이 예전에 요걸 맞고 오십니다. 프리베나를 맞고 이거 한번 맞으면 안 맞아도 된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시지만, 여기를 벗어나는 혈청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걸 맞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후에 20가를 다시 맞거나, 또는 13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확대를 위해서 23가 맞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를 다시 맞냐, 23가를 맞냐,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기본적인 면역원성은 PCV 20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PCV 20을 우선 접종하는 것을 환우분들께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환자분들이 최근에 박스뉴반스 15가를 맞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굳이 20가를 다시 맞으실 필요는 없고요. 요 23가 백신만 기본 스케줄에 맞춰서 순차 접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렴사슬알균 예방 접종이 바뀌었다, 예전에 13가 하나 맞았다고 이제 끝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좀 변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특히 혈액환우 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고 환우분들께 저희가 꼭 권고를 하고 있는 예방접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포진이 얼마나 힘드냐,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미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앓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앓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면역 저하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놓고 봤을 때, 혈액암 환자, 여기 이제 헤마톨로직 말랭너시 혈액암이고, 요 HCT가 이식이죠. 이제 이식 환자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장기 이식, 고형 장기 이식이나 HIV 환자들,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 봤을 때 2배 이상의 질병 부담을 보입니다. 뭐 심지어 이식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3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봐서 혈액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상포진의 질병 부담이 그 어떤 환자들보다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우리가 예전에는 생백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스타박스라는 생백신이 있었는데요. 그 생백신은 저희가 항암 중에나 이식 환자들한테는 맞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예방접종을 못하셨을 거고, 예방접종을 못하던 와중에 대상포진에 걸리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는 이런 생백신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은 싱그릭스라는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싱그릭스 백신의 임상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면서 사실 백신 접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싱그릭스는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혈액암 환자들도 맞을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장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그릭스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 효과는 87%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은 사람한테 있어서 예방 효과가 87%로 매우 우수했고요. 이 예방 효과가 우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효과 지속 기간이 10년까지 갔습니다. 10년까지 한 80% 정도 갔기 때문에 효과도 좋지만 장기 유지도 굉장히 잘 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좋았던 싱그릭스가 이식 환자, 헤마톨로지 환자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었겠느냐? 자가 이식에 있어서는 이미 임상 연구가 잘 돼 있습니다. 이제 3상 임상이 다 끝났고요. 전 세계에서 1,8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던 연구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이제 발생률의 비율이 한 0.3 정도로 한 70% 정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일반 대상군이 80% 정도였는데 자가 이식 환자도 70% 정도였기 때문에 혈액 환자들한테, 특히 이식 환자한테서도 매우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동종 이식에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동종 이식은 아직까지 이렇게 자가 이식처럼 잘 연구된 이제 연구 디자인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인데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런 동종 이식 환자들한테 대상포진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결과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신 효과가 71에서 72%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 자가이식의 효과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효과로 실제 뭐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수하게 동종이식 환자한테서도 대상포진 예방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게 이제 예방 접종을 안 한 그룹인데 2년 정도까지 봤을 때 한 20% 정도에서 생깁니다. 여기서 보면 한 25% 정도에서 생기는데 예방 접종을 하고 났더니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한 5% 정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였죠. 그래서 한 5%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줄인 걸 봐서 이제 동종졸모 이식 환자들, 그 혈액 때문에 항암을 하는 환자들도 이런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기관에서 이런 동종졸모세포 이식 환자한테서도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가이드라인 모두 동일한데 18세 이상 면역자한테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2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선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만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저희가 이거 싱그릭스는 2번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전 거는 한 번만 맞던데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요 생백신이 아닌 제조합 백신은 2회 접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 맞아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플루엔자,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그 페럼사스랄균, 그다음에 대상포진 바이러스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 앞으로 세 개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독감, 그다음에 RSV, 코로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고요. 예방 접종이 있는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세 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은 많이 무시하시죠? 뭐 맨날 맞는 독감이고 또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데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제 독감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자, 특히 면역자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의 효과도 떨어지고 독감 관련 사망의 80% 이상 이런 고위험 환자한테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항암하시는 환자들, 이식받은 환자들, 고령 환자들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독감 예방접종마저도 걸리죠.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방접종의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이제 매치드 시즌이라고 해서 예방접종과 그 해에 유행했던 게 일치했던 해이고, 요 미스매치드 시즌은 예방접종과 그 해에 유행했던 게 서로 달랐던 해인데요. 일치했던 해도 예방접종 효과를 보시면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방 효과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일치하지 않은 애에는 아예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이 이거 저희도 레커멘드는 하고 맞추고 있지만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어떤 예방 접종들이 최근에 소개가 됐냐면 면역 증강 독감 백신이라는 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제 아마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시면 고매역원성 백신이 있어요. 면역 증강 백신이 있어요. 그거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면역 증강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고령 환자에 있어서 모든 입원에 대한 예상 효과를 보면 일반적인 백신 대비 이런 면역 증강 백신을 맞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좀 보호 효과가 있다.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제 다른 연구에서도 이런 고위험군에서 면역 증강 백신을 맞으면 일반 백신 대비 효과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든 원인에 의한 의료기관 이용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적어도 이런 고령 환자들에 있어서는 면역 증강 백신이 효과가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허가된 거는 이 두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고용량 백신이 있고 또 하나는 어주번트 백신이라고 그래서 면역 증강제를 첨가한 백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가능한 백신인데 이 고용량 백신이 조금 더 고가고요. 어주번트 백신이 가격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면역 증강 백신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던 연구인데요. 고용량 백신과 요 면역 증강 백신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차이가 없다. 양쪽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어느 백신을 맞든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런 독감 예방 접종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면역 증강 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한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65세 이상이시다. 그러면 면역 증강 백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하, 18세에서 64세의 고위험군이라면 아직까지는 이런 면역 증강 백신을 루틴하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고형장기 이식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로 강의를 들으시는 환우분들은 혈액종양 환자나 이제 혈액종양 이식 환자분들이실 텐데요. 아직까지 혈액종양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은 명확하게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혈액 환자에 대한 권고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여기 아스코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암협회인데 여기서 나오는 권고에서는 아직까지 에비던스는 좀 부족합니다. 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까지 에비던스는 좀 부족하지만 적어도 조혈모 세포 이식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용량 백신이나 면역 증강 백신이 선호될 수 있겠다. 일부 연구에서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식 환자가 아닌 일반 항암을 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연령 기준에 따라서 맞으면 되겠다. 즉 65세가 넘어가면 면역 증강 백신을 우선 권고해 볼 수 있고 그 이하라면 일반 백신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도 이렇게 보통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여기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요. 이 가이드라인은 계속 변할 겁니다. 근거에 따라서 계속 변할 거고 나중에 근거가 쌓이면 65세 미만의 이제 항암하는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서도 면역 증강 백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후 연구에 따라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의 코로나19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얘기하면 코로나19 얘기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외래에서 예방 접종을 많이 권고를 하는데 가장 거부감이 큰 백신이 코로나19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코로나19 백신 초창기 접종 때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막그 우후죽순으로 보고되면서 잘 이게 입증되지 않은 부작용들까지 좀 이렇게 너무 크게 이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의 염려가 좀 많으신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만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6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AML로 이식을 받았습니다. 24년에 이식을 받고 저희가 몇 번 접종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접종을 안 하셨어요. 자, 코로나19 뭐 백신 맞고 재발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자기 다른 건 다 맞아도 그건 맞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안 맞으셨던 분인데 처음에 이제 특과로 입원해서 감기 증상이 있어서 시행했을 때는 폐렴이 없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호흡곤란이 생기고 증상이 악화돼서 봤더니 양쪽 폐에 폐렴이 매우 심하게 생겼고, 이때부터 이제 기도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제 저희 감염내과로 전과를 해서 스테로이드 쓰고 항바이러스 쓰고 면역주사제 쓰면서 다행히 환자는 한 2주 시점에 폐도 많이 좋아지고 기도삽관한 것도 발관하고 좋아져서 이제 특이하게 이제 퇴원을 했던 환자분이 계신데, 이렇게 이제 고령의 혈액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절대 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기로 끝나지 않고 중증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 백신이 왜 중요하냐? 이제 많이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이미 코로나에 걸렸는데 또 맞아야 되냐? 내가 2번 걸렸는데 또 맞아야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왜 그래도 맞아야 되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이브리드 이뮤니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섞이는 건데, 예전에 걸린 환자들, 또 백신만 맞은 환자들, 걸리고 백신도 맞은 환자들을 좀 봤을 때 걸리고 백신을 맞은 환자들이 면역 원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저 걸렸는데 또 맞아야 돼요 물어보셔도 걸렸는데도 백신 맞으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재감염의 위험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한 번 걸리면 끝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재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유전자 타입이 계속 변이하기 때문에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걸린 사람, 3번 걸린 사람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2번 걸리고 3번 걸리고 재감염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체 사망률이나 입원율이 2배,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재감염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전히 백신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겨울이 되면 나라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올겨울 백신은 이런 유전자 타입으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꼭 맞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작년에는 JN1이라는 유전자 변이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올해는 LP8.1이라는 걸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제 뭐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했지만 뭐 이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 이름이 바뀌는 이유는 시기에 따라서 변이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P8.1이 국방부에서 유행했던 유전자 타입이어서 올해는 이제 WHO, 유럽, 미국, 국내 전부 다 LP8.1 백신의 예방 접종을 하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곧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확정이 돼서 나온 건 아닌데요. 7월 달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10월 15일부터 이제 면역 저하자, 취약층, 그다음에 고령 환자를 중심으로 예방 접종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10월 15일이 되면 적어도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환우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운 접종 기관에 가셔서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꼭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예방 접종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딱 기간이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하고 겹치거든요. 많은 의료기관에서 같이 예방 접종하세요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같이 예방 동시 예방 접종은 이미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따로따로 맞을 때나 같이 맞을 때 어떤 타입에 대해서도 면역 원성이 동등하게 잘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같이 맞으셔도 전혀 무방하다. 그래서 한번 내원하셔서 독감 맞고 코로나 같이 맞으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도 여전히 나는 이 부작용 때문에 진짜 난 너무 걱정해서 못 맞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실 텐데요. 이게 코로나 접종 초창기에는 이렇게 예방접종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죠. 안 해요. 관심을 갖고 보면 막 여기 아픈 것도 부작용 같고 저기 아픈 것도 부작용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합니다. 사실 큰 부작용은 거의 없고, 특히나 환우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혈액암의 재발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맞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바이러스의 이제 그 마지막인 RS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보다는 이제 아마 일반 환우분들도 RSV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RSV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얘도 사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68세 남자 환자였고, 이 환자는 신장 이식하고 림프종으로 항암까지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면역 억제제를 계속 쓰고 있던 중에 코로나19를 진단받고, 다행히 코로나는 뭐 중증이 아니었습니다. 뭐 보존적 치료하면서 크게 문제 없이 경과 관찰하던 도중에 갑자기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고 응급실에 내원해서 봤더니 엑스레이에 폐렴 증상이 생기고 코로나 검사랑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RSV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왔던 이런 환자였습니다. RSV가 나오면 이런 RSV의 효과적인 일부 약제, 뭐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이제 근거 수준이 높진 않지만 효과적인 약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항바이러스제, 그다음에 RSV 항바이러스제를 쓰면서 경과를 받고 다행히 환자는 많이 증상이 호전돼서 퇴원했던 이런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나 독감뿐만이 아니라 이 RSV는
특히나 면역 저하자, 고령 환자한테 있어서는 중증화율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폐렴까지 갔을 때는 사망률도 꽤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바이러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RSV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주기적으로 돕니다. 이게 절대 없어지는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계절성을 가지고 도는데 언제 가장 유행을 하느냐?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겨울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난다. 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는 특히 면역 저하자 고령 환자한테서는 중증 폐렴 발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기침 가래가 생기고 열이 나고 하면 꼭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해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런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예방 접종이 비교적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고 권고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그 미국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60세 이상 고령 환자한테서는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렴 예방 효과가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맞도록 권고하고 있고, 60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고위험군, 이제 아마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시는 혈액 환우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고위험군에 해당되실 텐데요. 60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 고위험군에서는 이득이 명확하게 기대되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떤 예방 접종이 가능하겠느냐? 아직 우리나라에 허가돼서 들어온 거는 요 RXB라는 예방 접종이 허가돼서 들어왔고요. 아마 요 아브리스보라는 예방 접종도 곧 국내 허가가 돼서 아마 두 가지 예방 접종을 다 접종 가능한 기로 이제 곧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 나이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성인의 승인이 됐지만 요 아브리스보는 성인 18세 이상 면역자한테서 모두 승인이 됐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냐? 실제로 이제 LTRD라고 해서 폐렴으로 가는 이제 하부 감염으로 가는 이런 예방 접종 효과가 70% 가까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저 RXB라는 약제만 작년 12월에 승인이 됐고 아마 이 아브리스보라는 약제도 곧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우 여러분들이 저희 기관에 오셔서도 그렇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도 가을 정도 되면 요 백신 예방 접종을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저 비싸니까 안 맞을래요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고령이거나 특히나 이제 면역 저하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방 접종에 대한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꼭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혈액 질환자한테 있어서 예방 접종 권고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렴 사슬알균, 대상포진, 파상풍 틱셀의 백일해, 그다음에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서는 코로나, 인플루엔자, RSV가 예방접종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기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항암 전에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항암 중에도 가능하고, 이식을 한 환자분이거나 카티한 환자분이라면 6개월 정도 시점에 권고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렴 사슬알균은 역학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전에 프리베나 13, PCV 13을 맞았어도 다시 또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PCV 20 하나를 단독으로 맞거나 또는 PCV 15를 맞고 23가를 순차 접종을 하는 것을 기본 권고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접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인 경우에는 생백신은 환우 여러분들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더 이상 생백신은 어디서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백신 맞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를 권고하고 있고요. 혈액암 환자 또 이식 환자한테 있어서도 모두 효과적이기 때문에 2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라면 면역 증강 백신, 이게 이제 고용량 백신도 괜찮고 어주번트 백신도 좋습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 백신을 권고하고 있고, 18에서 64세 혈액 질환 환자라면 아직까지는 면역 증강 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하지 않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라면 면역 증강 백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올해 25, 26 시즌에는 LP8.1로 바뀔 예정이고요. 따라서 작년에 맞았다 하더라도 올해 예방접종을 권고드리고 있고, 질병관리청 예정대로 10월 중에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 혈액질환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꼭 접종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SV는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한테서 있어서는 저희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고령이 아니더라도 혈액질환자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RSV 백신 접종을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정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변경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이거 한번 들으셨다고 예방접종을 다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맞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계속 가이드라인도 변하고 힘드실 거기 때문에 진료받고 계신 병원의 감염내과 선생님 또 혈액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시기에 맞게, 연령에 맞게, 그 다음에 치료 상황에 맞게 가장 아마 최적의 백신을 맞으면서 이 항암 치료를 건강하게 최대한 다른 합병증 없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예방접종 툴을 환우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받고 계시다면 정말 치료 힘내서 끝까지 잘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